명대로 떨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유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약국에는 해열제나 감기약을 미리 구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답사했습니다. 국방부가 유력한 가운데 인수위는 미국 백악관의 모델로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이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에 사흘 동안 8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 서울에서는 11년 만에 3월 중순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강원 지역에서 10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로 식당과 주택 9곳이 불에 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매일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향해 괜찮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와 가족, 의료계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오미크론 방역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언제쯤 정점을 찍을지 알 수 없고 유행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오는 주말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검사를 받아도 안 받아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옛날에 친구 때문에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약간 전화도 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신규 확진자는 38만 1,454명으로 나흘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18일 62만 명 기록이 정점으로 남을지 새 정점이 형성될지는 다음 주가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나온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측은 번번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파력이 30%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숫자 2명 늘어나는 게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유행이 길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사망자는 319명으로 두 번째 규모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사망자 폭증을 우려하며 정부가 성급한 방역 완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약국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가봤습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없고 상비약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하니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약사들이 약을 구매하는 쇼핑몰도 거의 모든 품목이 매진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약국에 코로나 상비약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해열제, 목감기, 기침감기 이런 증세로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설명서라던가 아스피린이라던가 상비약들이 있었던 대창고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예방으로 이렇게 상비약처럼 하나보다. 별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종합감기약은 4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근데 그거를 또 전 약국이 다 나눠야 되니까 소량씩밖에 못 받고요. 그리고 약사들이 약을 주문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대부분 감기약 제품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맨날 약 구하는 거 전쟁이에요. 매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사이트 뒤져가지고 그때그때 찾는 거죠. 정부가 감기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사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생산 라인 한계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때까지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5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접종 사각지대인 10세 미만 확산세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지만
학부모 걱정까지 더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접종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미접종층인 9세 이하의 신규 확진자는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12.76%입니다.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최고이고 3차 접종률 90%가 넘는 70대와 비교해 3배 더 높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확실히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제한적이고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좀. 결국 예방접종이 관건이란 판단에 방역당국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5세에서 11세 307만 명에 대해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31일부터 실제 접종에 돌입합니다. 고위험군 어린이엔 적극 권고를, 나머지는 자율 접종을 당부했지만 이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시도를 멈춰달란 청원이 올라올 만큼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접종 시기도 문제입니다. 유행 정점이 지나가고 나서 한 2주가 경과하고 난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6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5월까지 밀리는 상황인데 이때쯤이면 이미 소아의 절반 가까이 감염된 후라는 설명입니다. 질병청은 학부모 대상 백신 접종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청사와 광화문 외교부청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의 보도대로 인수위 내부에선 용산 국방부청사를 낙점한 분위기가 읽히지만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최상의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부지를 발표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통이동 집무실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답사했습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답사에서 국민 소통과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참모들과의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인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라는 결론을. 인수위 내부적으론 사실상 국방부 청사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격에 노출될 가능성 등 경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에서 주변 건물 거리는 1km 이상이라며 소청 저격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행안부 보고에 따라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 비용도 외교부는 800억 원대이지만 국방부의 경우 그 절반인 400억 원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오전 11시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라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특히 가운데가 뚫린 담장 너머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미국 백악관 집무실을 모델로 삼아 용산 집무실도 담장을 없애 공원에서 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 한층 아래 기자실을 두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용산공원입니다. 광화문과 달리 국방부 청사 주변엔 미군 기지 반환 부지 중 약 90만 평의 공원 부지가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처럼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원과 집무실 사이에 담장을 헐고 대통령이 언제든 시민이 있는 공원으로 쉽게 나가 소통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는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반환될 예정인데 당선인 측은 집무실이 들어가면 기존 5년 이상 걸릴 계획이던 공원 조성도 1, 2년 안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당선인은 점심시간에 통이동을 거닐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엄마하고 그냥 날이 따뜻해서 나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용산 집무실에서도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시민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또 용산 국방부 청사 1층 전체를 기자들이 상주하는 프레스센터로 활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한 층 위 집무실로 올라가는 대통령이 기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대통령 관저로는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공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청년 실무위원 19명을 선임했고 추가 인선을 통해 모두 30명 선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청년이 국정 파트너로 정책을 함께 기획할 거라고 했던 공약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실현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들어갔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청년 실무위원 19명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로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보좌역을 지낸 김인규 씨를 비롯해 김진수 전 외교부 외무사무관, 원전 전문가인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4명의 인수위원회에 청년이 한 명도 없다며 청년 홀대론을 제기했는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수립 실무를 맡는 실무위원회, 청년을 대거 기용한 겁니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인수위는 200여 명. 이 중 청년은 총 30명 선에 이를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부동산과 원전 등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등이 인수위에 추가로 인선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대선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합당의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합당 후 지방선거 공천 배분 등에선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뤄진 양당 사무총장 간 만남에서 합당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보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합당 실무 책임을 맡은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최연숙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최 총장이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합당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 후보자들이 어수선해야 한다고 하자 한 총장은 4월 20일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향후 일정도 잡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합당이 늦어지는 이유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관위 구성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신속히 합당에 공관위부터 참여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 국민의당이 들어오면 결국 공천 나눠먹기밖에 안 된다며 이준석 대표가 천명한 대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어제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만났지만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어제밤부터. 국민의힘은 이르면 모레 공관위원장을 발표하고 다음 주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공관위원장에는 현직 3선 중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석인 전략기획부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 인선도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돌연 공정거래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의 검찰 임사를 앞두고 수사부진 지적을 만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판했던 윤석열 당선인.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행정 제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수사 부서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부터 공정거래 조사분의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인원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개편을 승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로 처리한 사건 건수는 지난해 170건으로 인천지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 수사 등 부진 논란을 털기 위해 지난해 6월 고발 사건인 삼성그룹의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공정거래 수사에 가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봄이 오는 걸 시샘하듯 오늘 서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3월 중순에 눈이 온 건 11년 만이랍니다.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져 온통 새하얗게 변했는데 남쪽에는 때이른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 이승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산자락이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었고 곳곳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이 눈 내려 있는 그 나무, 푸른 나무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설 차량이 분주히 눈을 밀어내고 삽을 든 시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며 비짓땀을 흘립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사흘째 눈이 내리면서 향로봉 82.5cm, 미시령 73.5cm, 대관령 29.3cm가 쌓였습니다. 서울에서 3월 중순에 적설량이 관측된 건 11년 만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는데 막 펄펄 내리는데 한겨울에 올해 눈을 많이 못 봤는데 이 3월 중반 넘어서 눈을 보니까 오늘 밤 눈이 그치면 내일부터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지만 남녘에는 때이른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진해의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제 벚꽃이 피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은데 중부와 산간에는 눈꽃이, 남부 지방에는 벚꽃이 피며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이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0일 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눈 쌓인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부서진 자동차들이 뒤엉켰습니다. 차선 정도로 조심해가지고 전차로 다 빼야 된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구간에서 눈길 미끄럼 사고로 자동차 1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는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뭐 금방 뭐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동 조치하는 데. 자동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순간 20m 근처의 한 건물 1층에서 또 불길이 치솟습니다. 집도 불났어. 이거 누가 불 냈나 봐.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과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식당 업주인 60대 남성 A씨가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한테 좀 원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불을 지르지 않았나.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서울 마장동 먹자 골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창 조리 중이던 식당 등 9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잿빛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일대를 휘감은 뿌연 연기에 불이 난 곳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불이 어디서 난지도 몰랐어요.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마장동 먹자골목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평생 일구신다는데 많이 놀라셨죠. 식당 8곳과 주택 한 곳이 불에 탔는데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점포 전체가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소방대원들은 굴삭기로 건물 외벽을 부숴가며 전부를 꺼야 했습니다. 인근 상인 등 70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과 사이 전기 설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에는 서울 동대문구 빌라 반지하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청와대와 이웃으로 살았던 종로 주민들은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꼽힌 용산 주민도 기대 반, 걱정 반인 분위기입니다.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이전 후 생길 일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인근 궁정동 골목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광재 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매출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나 이런 분들이 왕래가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장사에 상당히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 이웃으로 감내해야 했던 집회 시위에서 해방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시위대 때문에 교통도 다 막히고 집 앞 골목이 막혀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받고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청사 인근 주민들은 고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완화해서 500%, 700%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면 아마 고도 제한에 걸려서 그것도 아마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국방부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 통로여가지고 좀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이. 국민 곁으로라는 이전 취지엔 공감했지만 속도전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취재호톡에서는 새 정부 들어 바뀔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꼽은 첫 번째 주제는 에너지, 원전입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자, 장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 이제 탈원전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그 여파로 국내 원전 생태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에 폐쇄가 됐습니다. 예.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이 중지됐습니다. 그렇죠. 이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만 7,79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때문에 관련한 원전 부품 회사 1,500곳 정도도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가서는 홍보에는 적극적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그리고 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10년 넘게 원전을 한 기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거지만 실제로 원전 수출을 하는 실무 협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원전 공급하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협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격을 받은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말 그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5년 넘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게 올해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전망. 한참 걸리겠네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리 2호기 같은 노후된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 이후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해본 이후에 계속 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수명을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 원전을 더 짓고 또 가동을 늘리면 핵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지난 20년 동안 9번 정도 처분장 건설을 시도는
추진은 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땅을 파는 작업조차도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잘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은 대수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자력 관련 기관에 탈원전 인사들이 다음 정부까지 활동하도록 취임하거나 연임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이 있는데요.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폐쇄됐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문제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남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탈핵, 반핵 인사라서 원자력 관련 기관 수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을 전환하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애꿎은 전문가랑 업계까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예. 원자력 발전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50년, 100년은 더 일을 하니까 앞으로 출범하는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지속성이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 같은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가 허용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대기업이 파는 중고차를 시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그동안 괴롭혔던 허위 매물이 사라질 거란 기대가 나오고 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김충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새로 산 중고차의 트렁크 바닥을 뜯어보니 진흙이 가득합니다. 물에 침수된 차량인데 중개상이 숨기고 판 겁니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 진출로 투명성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고차 시장이 허위 매물이나 약간 그런 되게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현대차는 품질 인증을 마친 중고차만 판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신차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 비해 턱없이 작은 우리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증에 드는 비용이 차값에 전가돼 중고차 값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어떤 금액 가치가 믿을 만한 차에 대해서 다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독과점 우려도 나옵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거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나 되게 염려됩니다. 현대차가 일찌감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롯데와 쌍용차, 한국GM 등도 진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피난민들은 쪽잠을 자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격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있지만 매번 겉돌고만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폴란드의 한 학교 회관. 실내 체육관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У нас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и мы решили, что жизнь детей дороже, и нам пришлось. 전쟁 난민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경을 넘은 난민이 327만 명. 200만 명은 서부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탈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 남은 난민은 2배가량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민간인 희생은 계속 늘어 지금까지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최소 816명이 숨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110분에 걸친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지만 The president detailed, wha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would be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이게 전부입니다. 시 주석은 오히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휴전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러시아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우려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라를 뺏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굳세게 저항하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류지연 기자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결사항전 의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피격된 러시아 탱크에서 병사가 탈출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침공 24일째, 러시아군은 동남부 국경 지역만 일부 장악했습니다. 전사자는 7,000명이 넘고 부상자도 2만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은 15만 명. 벌써 20%가 넘는 전력 손실을 봤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던 러시아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조롱을 받습니다. 당초 보름 만에 장악한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했고 이제는 중국에 전투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It's not only not going as they planned, they have had challenges obviously with the operations of equipment, with the amount of equipment. 국제사회는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봤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결사항전 의지입니다. 코미디언으로 TV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맡았다가 2018년 진짜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 키우에 남아 함락 위기에 몰린 수도를 지키며 군용 티셔츠 차림으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전파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We know it's extremely difficult to all Ukrainians today, all of our 40 million, but we shall win 100%. Glory to Ukraine. 서방엔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유럽의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까지 미 의회 연설에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화염병을 만들고 참호를 파고 모래주머니 바리케이트를 쌓고 여성복 공장에서 군복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반면 푸틴은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 자국민을 쓰레기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The Russian people especially are able to distinguish true patriots from bastards and traitors and will spit them out like a gnat that accidentally flew into their mouths. 결사항전 의지를 하나로 묶는 쪽과 자국민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쪽. 전쟁의 승패를 떠나 역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사람이 스케이트화를 신고 빙판 위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요? 최고의 빙지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달리게 했더니 시속 100km가 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합니다. 전먹다님까지 쏟아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터 키에드 나위스가 필사의 질주로 최고 속도 시속 103km를 기록했습니다. 후원업체는 이 기록을 위해 최상의 빙지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라렌 호수에 길이 3km, 폭 10m의 직선 트랙을 조성한 뒤 3개월간 매일 얼음을 깎아냈습니다.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싱 때는 유리막을 단 차량을 앞세워 공기 저항을 없앴습니다. 지난 16일 도전에선 시속 88km였는데 다음 날 재도전에 기어코 시속 103km를 찍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수준입니다. 나위스는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 1500m에서 2연패를 한 최강자입니다. 2018년 스웨덴 룰레오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도전했는데 그땐 시속 93km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고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정권 교체기에 도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에 맞서 한미 당국도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9월 9일 심야 열병식에 이어 또다시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 대열 20여 개가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에서 위성 사진에 찍혔는데 6,000명 이상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했던 무력 도발 전술을 통해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다른 열병식보다는 좀 성대하게 개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성 17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를 통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올 들어 10번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 단계에서 실패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발진한 F-35C 전투기가 이례적으로 서해 상공까지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북한의 ICBM 도발 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버티면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선관위 안팎에서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한 편인데 노 위원장은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노 위원장은 그제 선관위 회의에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전국 선관위원들이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더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선관위 상황을 보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그 경질돼서 교체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총책임자는 아직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최고 책임자는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인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표면상으로는 지방선거 관리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만 지나가면 여론이 잠잠해져서 2024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칠 거란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노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다음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후임자가 정해지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장을 받는 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달이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임명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새 위원장이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맡는 게 관례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데요. 네.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선관위원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게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 새 선관위원장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그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었는데 버티기로 일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뭔지요?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의미신 거죠? 거취표명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거취표명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노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정희 탄핵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 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킨다면서 사실상 노 위원장을 감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버티면 되는 이유의 느낌표는 담보 잡힌 민주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이 선수 겸 심판으로 뛰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초유의 바구니 투표 사태까지 초래한 노정희 위원장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가 맞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터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리포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터를 문제 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잠시 용산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모군란 당시 청나라군의 주둔지였고 청일전쟁 후엔 일본군 본부가 6.25 전쟁 이후엔 미군 기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욕의 땅이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세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애초에 청와대 부지는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었다면서 용산을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표현한 민주당은 당장 용산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인 땅이었는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풍수지리를 믿기 때문에 청와대를 옮기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부지가 흉지라는 건요. 풍수지리학자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50년 지기 승효상 건축가도 청와대는 일제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라 불순하다. 봉건 왕조 건축 양식이라 허위적 위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이 터 하나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택에 살고 있겠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95년 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명당을 찾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그 풍수지리가 정치인과 얽힌 거는 뭐 여러 차례 있었죠, 과거에도.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선친의 묘를 전남 신안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옮긴 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3차례나 묘를 이장했지만 대통령 당선에는 실패를 했었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터가 좋지 않아서의 느낌표는 수상한 핑계로 하겠습니다. 남북 전쟁을 이끌어 18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율리시스 그랜트는 용기를 갖게 한 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리 탓 등을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데 낭비할 시간에 방법을 찾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건데 혹시 풍수지리를 믿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지난 시즌 최하위 한화가 맹타를 휘두르며 키움을 제압했습니다. 한국 농구의 기대주 이현중은 미국 대학농구 3월의 광란에 출전했지만 팀은 아쉽게 패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 터크먼의 2루타로 선제 득점에 성공한 한화. 2회 이성원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초반부터 기세를 가져갑니다. 선발 카펜터도 더욱 힘을 냈습니다. 4이닝 무실점으로 짠물 투구를 펼쳤는데 삼진을 6개나 잡았습니다. 12개 안타로 맹타를 휘두른 한화가 8대1로 승리하며 시범 경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키움은 강정호 영입 발표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실책 3개로 자멸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이현중의 깔끔한 3점 슛이 림을 통과합니다. 거친 수비를 뚫고 레이업 득점까지 성공. 기세를 올린 이현중은 후반전 시원한 석점포를 터뜨리며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기 종료 0.5초를 남기고 터진 먼 거리 석점포까지 이현중이 3월의 광란에서 11득점을 올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73대 74, 한 점 차 패배로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프로배구에선 한국전력이 선두 대한항공의 7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다우디가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베테랑 박철우가 20득점을 몰아치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4위 한국전력은 3위 우리카드를 한 점 차로 압박하며 준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아직 눈과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일부 지역입니다. 눈의 양은 1c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다른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쌀쌀했는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서울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더라도 역시 따뜻하진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0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봄꽃이 떨어지기까지 2달도 안 남았고 안보와 비용 등 따져야 할 것 많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는 인수위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청와대 이전은 탈권위와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는 방향 설정일 테죠. 또 자칫 집무실 털을 찾는 데 시간과 힘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민생의 털을 다지는 시기를 놓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대로 국민이 우선되는 첫 단추를 잘 꿰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